한밤중에 도로 공사를 하는 건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두어 번 잠에서 깼다. 창을 열고 길가 쪽을 둘러봐도 공사 현장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들려오는 걸까? 귀를 쫑긋 세워 자세히 들어보니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다. 방음 상태가 좋지 못해 웅웅거리는 소리가 벽을 통해 계속 들렸던 것 같다. 언젠가부터 밤기가 자꾸 밝아지는 건 나이를 먹어간다는 표시일까? 새벽 2시 30분. 반병 마시고 잔 와인 때문인지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피곤하지만 파리 체류 4일차 여행 일기를 또 시작해 보려 한다. 또각거리는 타이핑 소리만 가득한 호텔방에서 글 쓰는 시간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감을 주는 것 같다. 두어 시간 와인을 홀짝거리며 글을 쓰다 보니 어느덧 햇살이 방을 가득 채운다. 아침 날씨가 화창하다. 파란 하늘을 보니 의욕이 샘솟고 하얀색 건물의 몽마르트 언덕이 보고 싶어진다. 파리에 가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곳은 몽마르트 팔찌 사기단의 정체였다. 그들은 사기꾼일까? 아니면 깡패일까? 30년 전 PC통신 시절부터 전해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무려 30년이나 흘렀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을 흑형 사기단이라 부르는 게 정말 신기하다. 좋았어. 드디어 오랜 세월 궁금해했던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러 가보기로 한다. 이곳에서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하철 M13 하늘색 라인을 타고 몽파르나스 역까지 간다. 그곳에서 다시 M12 녹색선으로 환승한 후 몽마르트 부근 아베색에서 내리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M12 녹색선을 타고 한 번에 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타보지 않았던 M12 녹색선을 타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 자주 타는 M13이 아니라 처음 타는 M12 지하철을 타러 평소 다니던 길의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간다. 아침 9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분주하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를 보면 파리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감히 들어가는 보행자는 없을 것 같다. 자전거 속도가 빨라서일까? 아니면 규제가 엄격한 걸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출근 전일까? 아니면 일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는 걸까? 노천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아침인데도 은근히 많다. 재미있는 건 카페 테이블이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라는 점이다. 의자는 카페 바깥쪽을 향하여 놓여있는 2인용이 많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햇볕을 볼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마도 파리 사람들은 햇살 좋을 때는 거리를 바라보며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는 듯 싶다. 보행자들과 눈 마주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은 걸까? 우리는 서로 마주치지 않게 돌아가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나? 의자가 놓여진 방향에 따라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른 것 같다. 아침바람이 아직은 선선하다. 그렇지만 한두 시간 지나면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시작될 것이다. 파리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횡단보도 건너쪽에 잠실 스타디움 같은 건물이 보인다. 건물로 들어가는 회전 게이트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뭐지? 호기심 많은 여행자는 슬슬 궁금해진다. 슬그머니 그들의 꽁무니에 따라 붙는다.
스포츠 경기나 공연이 있는 것 아닐까?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다. 어디 가시나요? 출입증 좀 보여주세요. 지하철을 찾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파우덩. 게이트에 서 있는 경부원이 혹시라도 입장 티켓이나 출입증 제시를 요구하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대답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뒀다. 여행자는 낯선 장소, 낯선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애써 감출 필요가 없어 좋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외국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기 때문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향해 몰려간다. 잠실 메인 스타디움 같다. 옷차림은 응원 복장이 아닌 캐주얼한 오피스룩이다. 응원 도구가 보이지 않으니 스포츠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커다란 건물 앞에 순서대로 줄 서기 시작하니 갑자기 줄이 길어진다. 아무래도 앞쪽에서 티켓 확인을 하는 것 같다. 이쯤에서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고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본다. 스포츠 경기장 같기도 하지만 사람들 옷차림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전시관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코엑스 같은 행사장이 아닐까?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본다. 지도에 표기된 정보에 의하면 이곳은 파리 엑스포 컨벤션 센터라 한다. 아마 전시 관련 행사가 있는 날인 것 같다. 궁금한 것을 확인했더니 마음속이 개운해졌다. 이제 다시 원래 목적지였던 몽마르트 언덕을 향해 출발하자. M12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입구는 컨벤션 센터 출구 좌측을 돌면 바로 보인다. 그곳에서 M12 녹색선을 타면 몽마르트 언덕까지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다. 내려야 할 곳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나는 역 이름을 유심히 살펴본다. 다른 도시였다면 스마트폰을 바로 꺼내 바로바로 확인하며 이동했을 것이다. 파리는 워낙 소매치기가 많은 도시라서 신경이 계속 쓰인다. 아직까지 지하철에서 집시를 직접 본 적은 없다. 소매치기가 집시뿐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착각이다. 멀쩡한 성향인 몇 명이 몰려다니며 소매치기 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하철 문 앞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지하철 문이 닫힐 때 핸드폰을 낚아채는 소매치기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제일 확실한 건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핸드폰을 꺼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유튜브와 책에서 본 내용일 뿐 실제로 이 사실을 현지에서 직접 볼 기회는 없었다. 몽마르트 근처에 있는 아베스역에 도착했다. 지하역에서 지상으로 이어진 나선형 계단을 빙글 돌면서 올라간다. 계단이 너무 많아 올라가기가 힘들다. 에스컬레이터가 없기에 노약자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지하철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다. 이런 불편함 때문인지 계단을 올라갈 때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못했다. 몽마르트 언덕 갈 때는 사랑의 벽종에 있는 아베스역보다는 사크리케르 대성당 쪽에 있는 앙베르역이 접근성이 더 좋다. 앙베르역은 계단도 짧고 힘도 덜 들기에 몽마르트 언덕을 갈 때는 앙베르역에 내리는 것을 추천한다. 앙베르역 쪽에서 몽주 약국 골목을 지나는데 야바이꾼을 만났다. 야바이판을 구경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서 신기했다. 재미있는 건 야바이 수법이 한국하고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이다. 컵 3개 중 한쪽에 주사위를 넣고 맞춰보라 한다. 구경꾼의 상당수는 아마도 같은 패거리일 것이다.
한국도 예전에는 이런 야바이꾼이 참 많았다. 처음에 몇 번 돈을 따게 해주고 주변에 있는 바람잡이가 계속 흥을 돋군다. 점점 판돈을 키운 다음에 막판에 큰 건 한 방으로 사기쳐서 돈을 가져오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 뻔한 야바이판에 속아 넘어가는 서양 사람이 종종 있는 것 같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피부색만 다르지 욕망은 다들 서로 비슷한가 보다. 한탕 벌고 싶은 마음에 야바이판에 들어갔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된다. 갑자기 어디선가 괴성이 크게 들린다. 이야하! 누군가 짐승 소리를 크게 낸다. 패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뿔뿔이 흩어진다. 단속 경찰이라도 뜬 것처럼 용수철 튕기듯 순식간에 흩어진다. 큰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니 단속 경찰은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단속이 있거나 또는 단속을 가장해서 판을 급하게 정리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야바이판 깜짝 쇼를 구경한 뒤 몽마르트 언덕이 보이는 좁은 상점 골목으로 들어선다. 상인들이 호객행위하는 걸 보니 관광지에 왔음이 느껴진다. 축제 같은 분위기에 마음이 살짝 들뜬다. 정면에 몽마르트 언덕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 푸니쿨라가 보인다. 왼편에 보이는 끝없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무릎이 남아날 것 같지 않다. 걷기도 힘든 그 계단을 뛰어오르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여 영화 로키 한 장면이 생각나는 계단이기도 하다. 경치를 보며 올라갈 수 있는 둘레길은 오른편에 있고 그 길로 올라가면 팔찌 사기단을 만날 수밖에 없다. 나비고 카드가 있다면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는 걸 추천한다. 사기단에 걸릴 위험이 없지만 주의할 점은 케이블카 안에도 소매치기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몽마르트 언덕 우측길에는 10명 정도의 팔찌 사기단이 서 있다. 좌측 둘레길에는 2명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측에는 5배 정도나 많이 몰려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여행자들이 우측 방향으로 올라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목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쪽 방향에 몰려 있는 것 같다. I will give you, I'm artist. 강압적으로 나에게 접근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을 보면 손목에 순식간에 끈팔찌를 채운 후 끈으로 만든 허접한 팔찌를 50달러에 강매한다고 한다. 대비책으로 손목을 감싸고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난 팔짱을 낀 채로 올라갔고 모양새는 좀 우습지만 확실한 방법인 것 같다. 사기단의 수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타겟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에 내가 경험한 사기단의 수법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키가 2m에 가까운 장신의 흑인이 10명 이상 몰려있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무섭다. 흑인은 나쁜 사람, 무서운 사람, 가난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도대체 왜 하게 된 걸까? 어디선가 들은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지 않고 막연하게 믿었기 때문 아닐까 싶다. 그들은 매번 같은 방법을 사용할까? 물리적인 힘을 쓰기도 할까? 아니면 이번처럼 이거 줄게, 나 예술가야 하는 식의 사기성 멘트로 팔찌를 채우고 돈을 뜯으려 할까? 궁금하다. 만약 멘트로만 접근하는 경우라면 사기일 뿐이지 공포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몽마르트 팔찌 사기단은 강도나 깽단처럼 묘사하는 유튜브 영상도 많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깡패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궁금한 것은 팔찌 사기단의 피해 사례가 수십 년 동안 있었을 텐데 파리 경찰은 왜 그곳에
경찰을 상주시키지 않을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다. 수많은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몽마르트 언덕에도 공중 화장실이 보이지 않는다. 사크르케르 대성당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진 수풀길에 찌린내가 엄청 나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급한 사람인 경우에 소변을 보는 것 같다. 파리 지하철도 냄새 때문에 고생했다는 여행기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난 냄새에 민감하고 비에 약한 편이지만 파리 지하철의 냄새가 역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기에 웬만한 사람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다만 파리 지하철에는 대부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가 매우 덥고 창문을 열고 달리기에 차량 내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 급커브 구간에서는 쇠가 깎이는 듯한 굉음이 자주 들린다. 몽마르트 언덕 부근 알베르역을 걷고 있는 중에 목격한 일이다. 흑인 남성이 생수통의 물을 지하철 계단을 향해 갑자기 뿌린다. 사람을 맞추려고 뿌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줄 알면서도 왜 그는 계단을 향해 물을 뿌렸을까? 만약 한국인이 물을 맞았다면 인종차별당했다고 충분히 느꼈을 상황이었다. 그때는 백인 남성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는데 눈이 동그래지며 흑인을 쳐다본다. 흑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고의가 아니라는 표시를 했고 별다른 충돌 없이 넘어갔다. 아직도 그자가 왜 계단에 생수를 뿌렸는지 잘 모르겠다. 몽마르트 언덕을 둘러보고 이번에는 개선문을 보러 출발한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에콜레 개선문 가는 지하철은 자동문이고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나온다. 파리에서 이렇게 시설 좋은 지하철을 타니 정말 편하다. 내 앞에 앉은 프랑스 중년 여성의 얼굴이 나직다. 뽕네프 여인에 나오는 줄리엣 비노시다. 깜짝 놀라서 다시 쳐다본다. 마음 같아서는 사진 한 장을 찍어보고 싶다. 정말 줄리엣 비노시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믿고 싶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었다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을 텐데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쉽다. 에콜레 개선문을 실제로 보니 그 크기가 엄청나다. 옥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손톱보다도 작게 보인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개선문 광장을 가기 위해선 찾기를 건너야 하기에 지하도로 내려가 50m쯤 걸어가니 중간쯤에 표를 받는 곳이 나온다. 개선문으로 들어가려면 티켓을 사야 하기에 그냥 지나쳤다. 파리의 관광지는 돈을 내야 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관광객이 많은 곳은 정신이 없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돈까지 내라고 하니 유명한 관광지는 빠르게 스캔한 후 지나쳐야겠다. 신기하게도 파리에는 로타리가 많은데 그 이유가 대전차 방어물로 쓰기 위한 군사시설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신호등도 없는데 로타리에 차량이 뒤섞이지 않고 순서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가끔 빵빵거리는 크락션이 울리긴 하지만 경찰 수신호 없이 교통이 흘러가는 게 흥미롭다. 박물관 앞 숲속에 하얀색 밴이 한 대 서 있고 정복 입은 무장경찰이 기관총을 들고 경계 근무 중이다. 처음으로 정복 입은 경찰을 파리에서 봤다. 삼성 옥외 광고판과 놀이동산 안에 있는 대관람차까지 돌아가는 길다란 유럽식 건물이 보인다. 위치상으로는 아마도 오랑주 미술관이 아닐까 싶다. 중세 건축물과 첨단 광고판, 놀이동산 시설이 함께 뒤섞여 있어서 살짝 혼란스럽다. Can you speak English? 집시 사인단을 또 만났다. 희한하게 정말 사인을 해주는 외국 여행자들이 많아서 살짝 헷갈린다.
이들은 사인 받는 척하며 사인판 아래로 지갑을 빼가는 전문 소매치기단이 맞는 걸까? 인터넷에 수없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인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흥미롭다. 집시 소녀가 다가와 내 옷 소매를 잡아 끌며 또 말을 붙인다.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면 대꾸할 일도 없기에 무슨 말인지 모른 채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던 길을 걷는다. 날씨는 35도 이상이다. 체감 온도는 39도쯤 아닐까 싶다. 파리는 찜통이다. 더운데 화장실이 없어서 소변 걱정 때문에 물도 마시지 못한다. 매번 카페를 이용할 수는 없기에 파리에 온 지 며칠 됐지만 화장실 없는 건 여전히 적응이 안 된다. 파리 사람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셀카 찍는 관광객들은 다들 한 예술한다. 유리 피라미드를 손가락으로 찝는 것처럼 사진 찍는 사람들, 고개하듯 희한한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박물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사람 등 모두들 사진 찍기에 열심이다. 사진 찍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루브르 박물관 앞마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다. 다들 더위를 피해 그늘진 곳으로 피한 듯 싶다. 위험하다. 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날 수 있는 1.5m 정도의 길을 사이에 두고 신호등이 과연 필요할까? 이 정도 거리에 무슨 신호등일까 하며 지나쳤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둥 뒤에 있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면 속수무책이다. 기둥 뒤는 보이지 않기에 사람이 툭 하고 튀어나오면 브레이크 잡기가 어렵다. 보행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건널목이라 생각되는데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이런 아슬아슬한 교통 상황이 있다는 게 의아했다.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다. 파리에 며칠 머문다면 나비고 카드는 아주 유용하다. 파리에서 지하철 타다 보면 방향이 의외로 헷갈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다. 한국은 방향을 잘 못하면 반대 플랫폼으로 건너가면 되지만 파리는 지하철 목적지에 따라 아예 출입구 자체가 다른 것 같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른 입구를 통해 지하철로 들어와야 지하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도 있기 때문에 나비고가 없었으면 교통비가 엄청 올라갈 것 같다. 낮 2시. 즐겨가는 음식점으로 가려는데 지하철이 자꾸 꼬인다. M13 하늘색은 자주 타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탑승 방향이 엉망이 되는지 모르겠다. 3번이나 잘못 타서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를 몇 번 반복하니 살짝 짜증이 나고 머리가 멍해진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서 우버를 불러 편하게 가고 싶다. 5선 강동구 쪽에는 지하철 최종 목적지 방향이 두 군데로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M13 라인도 끝에서 두 군데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남쪽 챔프라는 역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 방향의 기차를 탔기에 귀신에 홀린 것 같았다. 숙소에 와서 시티맵풀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해보니 파리 M13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 파리 지하철은 동네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다 보니 거미줄처럼 노선도가 복잡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구간이 짧고 극커브 구간이 많아서 흔들림이 생각보다 심하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단골 비스트로에 또 들렸더니 공각기동대 여전사를 닮은 스텝이 오늘은 조금 더 친절하게 반겨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 낀 남자가 주인장인 듯 싶다. 낮 시간에는 이 두 명이 서비스를 하는 친절한 주점이다. 2시가 넘은 것 같은데 주문을 받아줘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가벼운 식사를 한다. 주방에서 라틴 계열의 사내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하는 걸로 봐서 런치타임은 원래 2시까지인 것 같다. 할머니, 할아버지 10명이 시끌시끌하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와인을 마시며 웃는 모습이 근사해 보인다. 황혼의 인생을 와인을 마시며 즐기는 삶을 상상해 본다. 오전 시간은 알차게 여행을 하고 오후는 더위를 피해 숙소에서 쉬면서 여행 메모를 정리하도록 하려 한다. 비스트로를 나오다가 건너편에 있는 예쁜 동네 빵집을 새로 발견했다. 지브디해 투아 쿠아송 실버플레. 생존 야매 불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주문을 하니 만화 베르사유 장미에 나올 법한 프랑스 아가씨가 친절한 미소로 계산을 해준다. 잔돈을 거슬러 줄 때 프랑스 발음으로 숫자를 천천히 알려준다. 짧은 대화였지만 중세 시대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영화 속 장면으로 들어간 듯 했다. 서양에 처음 여행 와서 그런 걸까? 서양식 건물과 눈앞에 있는 수많은 파리 사람들의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새로 개발한 동네 빵집의 크루아상은 지금까지 먹어본 빵 중에서 가장 고소하고 바삭했다. I love 파리다.